5년 후 한양 성안의 한 저택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좌의정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주인 김씨 집안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5년 전 이 집안이 쌀떡이 텅 빈 몰락 양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만든 사람이 한때 게으르다 욕먹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연속입니다. 게으른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을 일으켰을까요? 양반의 체면을 돈으로 바꾼 그녀의 기막힌 지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성박 허름한 기와집에 김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지만 이제는 몰락하여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50대의 시아버지 김진사는 여전히 낡은 도포를 입고 체면을 지키려 애썼고, 시어머니는 기워 입은 치마 저고리를 입으면서도 은비녀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체면이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박씨 부인은 25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마당 한구석에서 빈둥거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며느리를 구박했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침부터 분주한데 박씨만 게으르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씨 부인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날마다 이 집안의 살림을 살펴보았고, 곳간에 쌀이 없고 장독에 장이 바닥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체면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좋은 옷만 고집했습니다. 이 집안은 체면에 묶여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남편 김민호는 28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책만 읽었고 손은 곱고 하얀 것이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장료로 받는 쌀이 1년에 겨우 몇 섬이었지만 그것으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박씨가 장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양반이 어찌 장사를 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의 쌀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되의 쌀로 죽을 쑤어 먹고 나니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니 집안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양반은 장사 안 한다고, 하지만 양반의 체면이 장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박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장사를 한다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재산은 양반이라는 이름표라고, 그 이름표를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박씨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은비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명 한 피를 샀고 밤새 바느질하여 남편에게 새 도포를 지어 입혔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새 도포를 입으니 제법 양반다워 보였습니다. 박씨는 남편에게 송판서 회가면에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동기이니 초대장이 왔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빈손으로 어떻게 가느냐고, 체면만 구기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회갑을 축하하는 시 한 수가 곱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직접 지은 시였고 글씨도 단아하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양반에게 가장 값진 선물은 돈꾸러미가 아니라 풍류라고, 시 한 수면 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송판서 회가변에 참석한 남편은 박 씨가 지은 시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낭독했습니다. 송판서는 크게 만족했고 그 자리에 모인 양반들 앞에서 시를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 아들의 문제를 칭찬했고 여러 양반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청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잔치에 거상이 있었는지, 누가 눈에 띄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6.2 전 포목상 주인 정서방이 있었다고, 송판서와 친분이 두터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남편을 포목상으로 보냈습니다. 정서방을 찾아가 무명 5필을 외상으로 달라고 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외상이라니,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송판서가 인정한 양반이 물건값을 떼먹겠느냐고, 정서방은 체면 때문에라도 외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포목상을 찾아갔습니다. 송판서 댁에서 만났던 정서방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무명 5필을 외상으로 달라고 청하자 정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판서가 인정한 양반이니 신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남편은 무명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 씨는 무명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자신이 이 무명을 팔아 또박또박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박 씨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직접 장사한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 씨는 무명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무명을 팔았고 물건은 좋고 값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장사를 하다니 세상이 참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박 씨는 무명 5필을 모두 팔았습니다. 받은 돈은 원래 값보다 조금 적었지만 빨리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으로 어찌 무명값을 다 갚느냐고, 턱없이 모자란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침착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바느질로 메우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버선, 주머니, 조끼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되기 사흘 전 박 씨는 마침내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남편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며 정서방에게 가서 갚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남편은 포목상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보다 사흘이나 앞당겨 빚을 갚으러 온 것입니다. 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름도 아닌 열이틀 만에 빚을 갚다니, 그것도 이자까지 넉넉히 얹어서 말입니다. 정서방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양반은 다르다고, 신용이 이렇게 확실한 분은 처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외상으로 가져가라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정서방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산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남편을 다시 포목상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단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비단은 무명보다 10배는 비싼데 어떻게 갚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큰 이문을 남기려면 큰 판을 벌여야 한다고, 비단을 외상으로 받아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비단 10피를 외상으로 달라고 청했습니다. 정서방은 놀랐지만 지난번 거래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용을 보였으니 이번에도 믿어보겠다고, 다만 보름 안에 갚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비단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정말 후회할 길이 없게 되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는 비단을 받아 장터의 도매상을 찾아갔습니다. 현금으로 즉시 팔았고 원래 값보다는 적었지만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명, 삼배, 모시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쉬지 않고 팔고 다녔습니다. 양반집, 중인집, 상인집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은 좋고 값은 얌전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 마님이 파는 물건은 믿을만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열흘 만에 박 씨는 비단 값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포목상으로 보냈고 이번에도 약속보다 닷새나 앞당겨 빚을 갚았습니다. 정서방은 더욱 감탄했고 앞으로 필요한 물건은 얼마든지 외상으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박 씨의 장사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양반댁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혼례 준비, 제사 준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박 씨가 한꺼번에 조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 양반 부인들이 편리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 부인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에 딸의 혼례가 있는데 준비할 것이 태산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병풍, 그릇, 혼수 물건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자신이 한 번에 조달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양반 부인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여러 상인들과 잘 아는 사이이니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값에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양반 부인은 흔쾌히 승낙했고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다시 송판서 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송판서에게 부탁했습니다. 혼례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좋은 장인들을 소개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송판서는 선뜻 응해주었습니다. 병풍 만드는 장인, 그릇 만드는 장인, 가구 만드는 장인들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송판서의 이름을 대면 쓸데없는 흥정은 건너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정보로 장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송판서의 이름을 대니 모두들 흔쾌히 물건을 좋은 값에 내주었습니다. 한 달 후 혼례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양반 부인은 크게 만족했고 품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딸의 혼사를 치렀다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도 내년에 혼례 올릴 집이 있다며 박 씨에게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 마님에게 맡기면 혼례든 제사든 단번에 끝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집은 신용이 반듯하고 외상도 날짜 전에 착착 갚는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습니다. 반년 만에 박 씨는 한양에서 제법 알려진 중개업자가 되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매달 버는 돈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를 게으르다고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장사를 좀 하는데 신용이 좋아서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 덕분에 집안 살림이 나아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차기 시작했고 장독에는 장이 채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김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수리되었고 낡은 기와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새 옷을 입었고 제사상도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판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중개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회를 열 생각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박 씨는 한양 성안에 점포를 얻었습니다. 큰 상회를 열었고 간판에는 김씨 상회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용제 1이라는 글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목, 혼례 용품, 제사 용품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 상회였고 한양에서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게으르다 욕먹던 며느리가 불과 2년 만에 큰 상회를 연 것입니다. 상회가 문을 열자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상회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양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양반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여전히 이상한 일이었지만 신용이 좋고 물건이 확실하다는 평판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개점 첫날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상회를 운영하면서도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익을 조금만 남기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거래량을 늘려 작은 이익을 여러 번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상회보다 값이 조금 저렴했고 그래서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날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박 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좌의정 댁에서 칠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잔치의 모든 물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비단 병풍 10폭, 은제 식기 1벌, 고급 포목 30필, 각종 장식품까지 합하면 은자 800냥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다시 정서방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은자 800냥어치의 물건을 외상으로 청했습니다. 정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었고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김씨 집안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정서방은 고민 끝에 승낙했고 한 달 안에 갚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 씨는 여러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모았습니다. 모두 외상으로 받았고 송판서와 다른 양반들의 이름을 활용했습니다. 양반들의 체면이 곧 신용이었고 그 신용으로 거대한 물건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모든 물건을 준비했고 좌의정 댁으로 납품했습니다. 좌의정은 물건을 보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손색이 없이 훌륭했고 칠순잔치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좌의정은 약속한 돈에 사례금까지 더해서 주었습니다. 은자 800냥에 사례금 80냥이 더해졌습니다. 박 씨는 그 돈을 받아 즉시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약속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갚았고 손에는 사례금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 거래 이후 박 씨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좌의정댁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소문이 퍼졌고 조정 대신들도 김씨 상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박 씨에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영의정댁, 판서댁, 참판댁까지 모두 김씨 상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박 씨는 상회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점포를 2곳 더 열었고 일꾼을 20명 고용했습니다. 창고도 3곳으로 늘렸고 이제는 한양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거래처는 100곳이 넘었고 매달 오가는 돈만 해도 수천 냥에 달했습니다. 한때 쌀독이 텅 빈 몰락 양반이 이제는 한양 최고 상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박 씨는 성공한 후에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외상을 받으면 반드시 약속보다 빨리 갚았고 손님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품질도 철저히 관리했고 불량품이 나가면 즉시 교환해 주었습니다. 신용제1이라는 간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김씨 상회를 신뢰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름했던 기와집은 큰 저택으로 바뀌었고
넓은 마당과 행랑채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최고급 비단 옷을 입었고 시아버지는 새 도포와 갓을 쓰고 당당히 양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남편 김민호도 이제는 상회 일을 거들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일어섰다고, 신용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게으르다고 구박했던 것을 후회한다고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지혜를 칭송했고 다른 집 며느리들에게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조정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잔치였고 조정에서는 민간 상인들에게 물품 납품을 의뢰했습니다. 여러 상회가 경쟁했지만 김씨 상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신용과 품질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긴장했지만 완벽하게 준비했고 잔치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임금도 만족했고 박 씨에게 상금과 함께 칭찬이 내려졌습니다. 여상인이면서도 신용이 두텁고 솜씨가 뛰어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일로 김씨 상회는 이제 조정이 인정하는 상회가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도 김씨 상회에서 조달하게 되었고 박 씨의 지위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박 씨는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상회의 주인이 되었고 집안은 부자가 되었으며 시댁 식구들도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재산을 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재산을 쌓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손님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이용한 것도 결국은 신용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했고 그 약속을 지키니 더 큰 신용이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때로는 굴레가 되지만 잘 활용하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젊은 여인은 감사하며 돌아갔고 훗날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김씨 집안은 이제 한양에서 누구나 아는 부자 집안이 되었습니다. 몰락했던 양반 가문이 상업으로 재기한 보기 드문 사례였고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기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용과 노력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체면을 무기로 삼았고 약속을 지켰으며 끊임없이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부자가 된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는 단정한 옷을 입었고 사치스러운 음식보다는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일꾼들에게도 언제나 공손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게으르다고 구박받았던 기억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특히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에 쌀을 나눠주었고 혼례를 준비하지 못하는 집안에는 물품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는 젊은 상인들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고 신용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정서방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처음 무명 5피를 외상으로 준 그 상인이었습니다. 정서방은 박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외상을 준 것이 오늘의 김씨 상회를 만들었다고, 그때의 결정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서방이 믿어준 덕분이라고, 그 신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서방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느냐고, 비결이 무엇이었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었다고, 그 체면이 신용을 만들었고 신용이 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했고, 그래서 오히려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와 남편 김민호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었고, 박 씨는 자식들에게도 신용의 가치를 가르치며 키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집안을 일으켰는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르다 욕먹던 며느리였던 과거, 무명 5필로 시작한 장사, 그리고 신용 하나로 쌓아올린 오늘을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은 상회 일을 배우며 아버지를 도왔고, 작은 아들은 과거를 준비하며 공부했습니다. 딸은 명문가의 시집을 갔지만 시댁에서도 살림을 지혜롭게 꾸려 존경받았습니다. 박 씨의 자식들은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신용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예전에 살던 허름한 집터를 찾았습니다. 이미 다른 집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쌀독이 텅 비어 있던 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날, 무명 5필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던 날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는 그 근처에 작은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고, 특히 며느리들을 위한 살림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장사하는 법, 신용 지키는 법, 약속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박 씨는 직접 이곳에서 가르쳤고, 많은 여인들이 그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훗날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된 박 씨는 손자 소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을 일으켰는지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겼습니다. 박 씨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 씨는 남편과 함께 눈 내리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두 사람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난 살 삶을 돌아보니 어떠냐고, 후회는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모든 순간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양반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수치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아내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면서도 살아남는 길을 찾았고, 그것이 결국 집안을 일으켰다고 감사해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남편이 송판서를 찾아가 주었고 정서방을 만나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쳤기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한때 몰락한 양반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게으르다 욕먹던 며느리가 집안을 살린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김씨 상회는 여전히 한양 최고의 상회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상회를 물려받아 운영했고 박 씨가 세운 원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신용제일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상회 앞에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며 박 씨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체면만 남은 몰락 양반이 그 체면으로 재산을 일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양반의 체면이라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했고 그 약속이 신용을 만들었으며 신용이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가진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신용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박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켰고 오히려 약속보다 앞서 실천했습니다. 그 신용이 쌓여 거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습관이 결국 큰 신뢰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른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킨 이야기, 체면을 돈으로 바꾼 놀라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